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자령 정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신 곡은 마이비의 또또입니다. 작년 노래이긴 한데 듣고 싶어서 한번 들어봤어요. 어제 강북절 날이고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강의는 올리고 싶고 이래가지고 강북절 특집 겸 해가지고 강북절 노래 틀어놓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다시 보기 안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강의 다시 올리기도 좀 뭐하고 그래 좀 멘붕이 왔었는데 이왕 저도 복습하는 김에 4강 다시 한번 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덕분에 제가 4강 내용에서 좀 부족한 내용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강의한 것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철도공학 네 번째 시간에는 철도 선로에 대해서 한 2번 강하고 4강하고 5강하고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내용을 보강해 하다 보니까 내용이 더 많아졌어요. 중요한 내용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번 철도공학 내용을 한번 잘 들으시고 4강부터 제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오전에 켰지만 그래도 오전에 킨 만큼 좀 더 힘넘치게 우리가 이제 철도공학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철도개론 첫 번째 시간을 배웠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뭘 배웠어요? 그쵸? 철도가 무엇인지 설명을 했었죠. 여객의 화물 운송, 전송 차량의 레일 또는 일정한 가이드웨이에 유도되어 주행하는 육상 교통기관을 말하고 레일 침묵 도상 및 부속품으로 구성한 궤도를 부설한 뒤 차량을 운행하여 일시에 대량의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육상교통기관을 우린 철도라고 그랬어요. 그 철도에 관련된 역사 있었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1810 우리가 이제 전기기관차를 제작을 하신 스티븐슨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99년에 제물포 노량진 간에 경인선이 개통되고 1905년에 경부선 전 구간이 개통되고 1969년에 경부선 새마을호가 개통되고 1974년에 서울 지하철이 개통이 됐죠. 그리고 2004년에는 경부고속철도가 개통이 됐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의 특징에 대해서도 배웠죠.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장점은 안전성, 고속성, 정화성, 대량 수송성, 쾌적성 등이 있고요. 단점은 기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철에 대해서 배웠죠. 1강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하고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철도를 우리는 국철이라 그래요.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철도는 무슨 철도다? 국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국철 특징으로서는 우리나라 철도는 남북축으로 발달되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축 구조로 되어 있어 서울 내지 대전 구간의 병목 현상이 심한 반면 동서축을 연결하는 철도는 경전선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국철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에 대해서 배웠죠? 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 수립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는 철도를 우린 도시철도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둘 다 나오면 도시철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교통 시스템. 신교통 시스템은 강색철도, 가공색도, 트롤리버스가 있고 노면전차, 모노레일이 있는데 여기서 노면전차, 노면철도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의 폭은 복선궤도 부설폭이 5.5m로서 좌우각 2차선의 차도폭 11m의 6분의 1 이상의 보도폭을 확보하고 정거장은 도심부의 200m 내지 300m 간격인 특수철도를 우리는 노면전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구배가 없는 모노레일은 급구배는 관련이 없으나 급곡선, 급경사에 대응이 가능하며 소음과 공해는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모노레일의 특징이라네요. 그 다음에 고속철도 한번 볼게요. 고속철도는 주요 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라고 해주시면 알겠고요. 2급선의 설계 속도 알아주세요. 150km/h입니다. 그 다음에 정거장. 정거장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었어요? 역,
조차장, 신호장이 있었죠? 요 세 가지 꼭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궤도에 대해서 배웠죠? 궤도는, 궤도에서 궤간이 1435mm라는 거 알아두시고, 궤도의 구성 요소로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레일이 있었고, 침목이 있었고, 도상이 있었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차의 무선 시스템은 정전 시에는 3시간 이상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철도 차량에 대한 특징을 알아두세요. 철도 차량. 철도 차량은 두 축이 평행하게 고정 축과에 의해서 간결되어 있다는 특징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철도 개론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내용은 자, 그리고 우리가 1, 2강에서는 철도 개론에 대해서 배웠고 2강에서는 철도의 계획과 건설에 대해서 배웠는데 딱히 여기에서는 딱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뭐가 있냐면 노선계획 순서 있죠. 노선계획 순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25,000분의 1 내지 50,000분의 1 지역노상 종평면도를 작성하여 경유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찾고요. 그 다음에 도상계획 비교 노선에 대한 현지 답사 및 조사를 하고 그리고 중심선 양쪽 100m 내지 300m 범위에서 50m 내지 100m마다 선로 횡단면도를 작성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선정된 노선에 대한 확정 측량을 시행하여 실축 후로도 좋은 노선이 발견되면 개측을 한다라는 노선계획 순서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 건축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건축관계는 뭐였어요? 차량 한계 내에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의 일정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시설물도 한계 내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속 압출공법이 있었죠. ILM. 연속 압출공법은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한 개의 시그먼트 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1주 내지 2주다. 요 내용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이고 씨.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게 이동 지보공 공법이었죠. 지보공 공법이었어요. 이동 지보공 공법은 뭐냐면 가설 장비가 하부 조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편이고 시공 속도가 빠르며 다경간 교량 시공에 유리하고요. 제반 작업이 가설 장비 안에서 시행되므로 안전하고요. 고도화된 기계의 구동 장치로 품질 관리가 용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돛기의 경우 비탈면 기울기 중 보통 토사는 1대 1.5, 높이는 175수평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교량 있죠? 교량과 관련해서 교량은 양교되면 간이 몇 미터 이상을 말하나요? 5m 이상입니다. 그래서 교량은 양교되면 간이 5m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철도 계획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죠. 철도 계획의 특징으로서는 뭐가 있냐면 장기간에 걸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요.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 효과의 영향이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미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직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런 내용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DM 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PDM 공법. PDM 공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PDM 공법은 타설에 의한 주변 집안 교란이었고 드레인 단면이 길이 방향에 걸쳐 시행되고 배수 효과가 양호하며 시공이 간단하고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PDM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3강에서는 이러한 철도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 먼저 철도 선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그럼 철도 선로를 배울 텐데, 그렇다면 이러한 철도 선로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철도 선로, 선로의 정의. 자, 선로. 우리가 선로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궤도라고 하면 우리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레일, 도상, 그 다음에 침묵이 있었죠.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인 뭐가 있었다고? 레일, 도상, 침묵과 그리고 이를 받치는 노반. 도상 밑에 노반이 있어요. 그래서 노반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우리는 선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도 시스템은 여러 가지 구성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선로도 있고 앞으로 배울 차량이 있고 운전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라면 뭐 이제 정거장 시스템도 포함이 되겠죠? 운영 시스템 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광범위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철도는 이제 너무 운전 시스템에만 생각을 하는 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부서별로 합심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조건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선로 내용 중에서 우리가 궤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궤간. 우리가 궤간은 몇 밀리미터라 그랬죠? 궤간은 1435mm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번에. 그리고 이 내용을 알아주시면 돼요. 궤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선로 간격, 철길폭, 레일폭. 그러니까 레일과 레일이죠. 레일이 두 줄로 평행하게 돼 있잖아요. 두 줄로 평행하게 돼 있으면 그 레일과 레일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궤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궤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랑 같아요. 잠깐만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요거랑 같아요. 그림판 한번 켜볼게요. 밑으로 내려야 되는구나. 대충 한번 보세요. 대충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궤간이 뭐냐면 이렇게 레일이 두 줄이나 있죠. 그럼 이 레일이 두 줄이나 있으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레일 간의 거리. 여기 요 거리를 우리는 궤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궤간.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 레일과 레일 사이의 거리가 몇 밀리미터다? 1435mm라는 점. 이런 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궤간 선로 간격이라 하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레일면에서 하방 14mm 점의 레일 두부, 레일 상부가 되겠죠? 레일 두부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얘기해요. 레일 두부라는 것은 요거예요. 우리가 이제 레일 하면은 요거를 우리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잘려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려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눈깔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겼냐면요. 레일은 거의 I자형으로 생겼다 보면 돼요. 간단하게 그릴게요. I자형으로 생겼어요. 이 I자형으로 생겼는데 레일면에서 사망 14mm 점의 레일 두부라. 레일 두부가 뭘까? 레일 두부.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 부분. 두부라면 이 머리 부분을 두부라고 그러면 돼요. 우리 먹는 그 두부 아니에요.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하여튼 간에 그 레일 두부, 레일 상부 내측 간의
최단 거리를 우리는 궤간이라고 할 거는데, 그럼 이때 표준 궤간은 우리는 1435mm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이렇게 알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기 쉽겠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궤간이라는 것은 레일면에서 하방 14mm 점의 레일 두부 내측 간의 최단 거리를 우리는 궤간이라고 그런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반의 시공기면 폭이 있는데, 노반의 시공기면 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1급선 보시면 4m 이상이에요. 그리고 2급선 보시면 1급선하고 2급선은 4m 이상이에요. 그리고 3급선은 3.5m 이상이고요. 그리고 4급선은 3m 이상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 노반의 시공기면 폭 중에서 요 내용만이라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2급선은 시공기면 폭이 4m 이상이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궤도의 중심 간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궤도의 중심 간격. 보시면 정거장 외에서 두 선의 선로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나? 4m 이상이어야 돼요. 그럼 두 선인 경우에는 4m 이상이면 3선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인접하는 선로 중 하나는 4.3m 이상이어야 되고요. KTX 같은 경우는 5m 이상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정거장 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4.3m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독도 좋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반이라는 것은 도성 아래에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건축한계, 차량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건데, 한계가 뭐냐면, 철도 차량은 우리가 철도 차량 같은 경우는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자동차보다도 빠르게 움직이고, 신속성, 철도의 특징 보시면, 장점 보시면 신속성이 있었죠. 항공기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빛의 속도가 아닌 이상 느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와 배보다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통로에 접근하여 우리가 이제 건축되는 각종 구조물과 차량과의 상간에는 상당한 여유를 두고 주행 차량의 동료에 대해서도 위험이 없도록. 그러니까 진동 같은 데도 이제 진동이 심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한계를 두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상강에서 언급했던 건축한계입니다. 이 건축한계를 보시면 차량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궤도상의 일정 공간을 설정하는 한계를 우리는 건축한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과 모든 건조물은 이 건축한계를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건축한계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이 건축한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건축한계 폭은 몇 미터 정도 되어야 되냐? 3.6m 정도 되어야 하고, 건축한계 높이 정도는 몇 미터가 돼야 되나? 5.25m 정도가 돼야 된다. 라는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한계. 자, 건축한계보다는 좁아요. 차량한계는 뭐냐면, 차량 단면의 최대 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어떠한 부분도 이 한계에 저촉되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한계까지 도달하게 되면 차가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건축한계, 차량한계 대략 어떻게 생겼느냐, 건축한계, 차량한계가 대략 어떤 느낌인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있죠. 지울게요. 자, 보시면 브러쉬로 설명해 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볼게요. 이 빨간색인데 빨간색 쩔 수 없는데 안 되겠다. 자, 왜 빨간색이 되지? 잠깐만요. 빨간색 쩔 수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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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됐어. 이제 됐다. 자, 레일이 있어요. 이렇게 레일이 있고요. 여기가 레일이 있어요. 대충 그릴 거예요. 요거 사이의 거리를 우린 궤간이라 그랬죠? 여기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걸 어떻게 적지? 어떻게 하면. 요거 사이의 거리를 우린 궤간이라 그랬어요. 여기 사이의 거리를 궤간이라 그랬고요. 차체가 있잖아요. 차체가 이렇게, 말고, 브러쉬로 설명한다니까. 차체가 대략 이렇게 돼 있어요. 차체가 대략 이렇게 돼 있어요. 레일이 원래 이렇게 맞지 않으면 큰일 나요. 차체가 일이 돼 있고, 이게 스프링이 두 개가 돼 있어요. 하면서 대차가 있고요. 2차 스프링이 있겠죠. 대충 그릴게요. 차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타는데. 요가 우리가 타는 데죠. 그렇다면, 삐끔친 곳이 우리가 타는 데요. 그렇다면, 건축관계와 차량관계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뭐요? 안 보였었다. 차량관계는, 그러니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요 정도 있죠. 요 정도. 요 정도를 우리가 차량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파란 색깔이. 건축관계는 초록 색깔로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더 넓게 해가지고, 요 안에 건축물들이 있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그 정도, 철도 차량이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걸어 놓은 정도가, 여기가 건축관계가 될 거고요. 그죠? 요가 건축관계예요. 건축관계라고 건축이 아니고, 건축이에요. 건축관계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뭐라 그러냐? 차량관계라 그래요. 차량관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관계. 마우스! 차량관계! 아시겠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두시면 돼요. 건축관계의 폭은 폭과 높이. 그러면 폭이, 건축관계 폭이 요 정도 폭이 얼마 정도 되어야 되느냐? 건축관계 건축관계 요 폭이 몇 미터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이 건축관계 폭이 우리가 3.6m라 그랬죠? 3.6m. 요 길이가 3.6m를 얘기하고요. 요가 꼭대기다 치자. 그러면은 요 높이 있죠? 여기 높이. 여기부터 여기 노방까지 요 높이가 몇 미터여야 된다고요? 5.15m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5.15m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략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하면 한계 구성은 이렇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궤도의 구성에서 레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레일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자, 레일을 볼게요. 레일 보시면 레일의 역할이 있는데 일단 레일이 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레일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키워드 잘 잡으실 수 있어요. 열차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레일인데 그렇다면 레일의 무게와 길이를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길이는 사실 필요가 없고 레일의 무게를 한번 볼게요. 레일의 무게 중에서 레일의 단위를 한번 보면 레일의 단위는 어떻게 단위로 표시를 하느냐? 이렇게 단위를 표시해요. 미터당 킬로그램.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쓰는 레일의 무게는 50k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게 50kg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터널 등 약간 이제 교량이나 터널 등 취약 구간 같은 경우에는 60kg의 레일을 기본으로 하지만 대략 50kg을 주로 사용하는 게 레일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레일의 마모와 내구 연한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저촉이 되는 거예요. 레일의 마모와 내구 연한. 내구 연한만 아시면 되겠네요. 자, 레일의 내구 연한은 내구 연한에 3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훼손, 그 다음에 부식, 마모 등의 세 가지 요인이 있고요. 레일 피로 현상이 있으면 레일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레일의 수명은 궤도, 노반, 운전 환경, 통과 톤수 등에 지배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개를 같이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일의 수명은 궤도, 노반, 운전환경, 통과 톤수 등의 지배됨으로 레일을 교체해야 한다. 요거 이제 궤도, 노반, 운전환경, 통과 톤수 등에 따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는 교체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몇 번에 한 번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될까? 요걸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일의 직선부 같은 경우에는 20년 내지 30년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요. 해안 같은 경우죠. 해안 쪽 같은 경우는 12년에서 16년마다 빨리 부식이 되니까 좀 이제 소금의 농도도 높아지고 거기는 이제 좀 꿉꿉한 환경이 좀 많은 데는 좀 그런 게 있죠. 습도가 제일 높은 곳은 이제 습기가 많이 차니까 빨리 부식이 되는 경우가 좀 커다요. 그래서 해안에서는 12년 내지 16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 터널 안쪽에는, 그러니까 터널이 있는 데는 어두우니까 더더욱이나 빨리 갈아줘야 되죠.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레일의 내구 연한 마모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레일의 이음매라고 나와 있는데, 레일의 이음매는 그냥 이거 한 번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걸 한번 지워 볼게요. 요걸 한번 지워 볼게요. 자, 레일에 우리가 이 레일 있잖아요. 이 레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레일이 1이 있어요. 레일이 1이 있는데, 대충 이해해 주세요. 레일이 요리 가잖아요. 요리 가면, 요리 가잖아요. 일단. 아무튼 간에. 요리 가요. 요리 가는데, 요리 가면은 큰일 나겠지만, 잠깐만요. 여기에서, 요 부분이 1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레일이, 짱대 레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겠죠. 거의 이런 경우를 좀 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대칭을 알맞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돼 있죠, 거의 이 돼 있죠. 1이 돼 있잖아요, 레일이. 요거를 없앤다고, 쌍년아. 레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 벌어져 있긴 한데, 거의 이제, 레일이 보면은,
중간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끊기는 부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런 거를 체결해 주시면 돼요. 레일이 이음매가 다른 게 없고요. 이게 있어요. 쇳덩어리가 있거든요. 쇳덩어리 빨간색으로 하는 게 제일 눈에 잘 들어오겠구나. 쇳덩어리 있죠. 요 쇳덩어리를, 요 붉은 쇳덩어리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사로 묶어주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고 요쪽에도, 요쪽 반대편에도 쇳덩어리를 묶어주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요거를 레일 이음매라 그러는 거예요. 레일과 레일 사이를 이제 묶어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음매라 그러는 거예요. 레일 이음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레일 이음매라 그럽니다. 이음매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레일과 레일 사이를 묶어준다. 왜냐하면 레일이 장대 레일은 200m 정도 되는데 거진 보면은 대부분의 레일이 25m가 레일의 길이가 대부분의 레일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레일의 표준 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있죠. 요 파란색을 표시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요 길이는 우리가 몇 미터라고 보시면 되면 대략 25m 정도? 레일이 대략 25m 정도 보신다고 보면 돼요. 25m 정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중간중간에 레일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음매로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게 바로 레일 이음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레일 이음매예요. 그렇다면 레일 이음매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레일 이음매 판의 구비 조건. 우리가 그 빨간색으로 그려놨던 레일 이음매 판 있죠? 이거 한번 볼게요. 이음매 이외의 부분과 강도와 강성이 동일할 것.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와 철거가 용이할 것. 왜 그러냐면 왜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 철거가 용이해야 되냐면 특히 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선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하면은 이제 아무리 짧아봤자 5년에 한 번씩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부식하다 보면 레일 이음매도 부식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복잡하게 하다 보면은 부식이 되다 보면 그게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작업원들 같은 경우는 요 레일을 바꿔주는 작업원들이 또 있는데 차량 기지에서 일하시는 하청업체 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일하시긴 하는데 그 보시면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하고 철거가 빨리 돼야 되거든요. 빨리 되어야지 그 다음 차량이 왔을 때 이제 무리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해져 버리면 이제 거기 있는 과제센터에서 그 운전하시는 분한테 제동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동 거리도 솔직히 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철도 차량 시간이나 그때 제가 다시 설명할 테지만 공주 거리하고 실제동 거리가 있어요. 그걸 합한 것이 제동 거리인데요. 그 거리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해야 되고 철거가 용이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일 이음매판의 구비 조건으로서 레일의 온도 신축에 대하여 길이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그래서 뭘 듣것을 가지고 가거든요. 여기 저작권법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 동영상을 보여주기가 좀 그런데 저작권법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동영상을 보여주긴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레일을 옮기는 차가 있어요. 레일을 끌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쳐가지고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레일이 엄청 무거운 레일이 거의 한 50km 정도 되니까 레일을 끌고 다니는 빨리 신속하게 이동해야 돼요. 레일을 끌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그 차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이 방해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연직 하중뿐만 아니라
횡압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레일 이음매판 통해서 이제 조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레일의 용접법. 레일의 용접법. 왜 이게 필요하냐? 왜냐하면 레일과 레일 사이에 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음매판으로 안 하고 용접으로 하고 싶다. 거의 용접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전기 후라시 버트 용접법입니다. 전기 후라시라고 하는데 책에서는 전기 플래시 용접법이라고 돼 있어서 전기 플래시 버트 용접이라 할게요. 용접법. 이 제 레일의 용접법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용접법이기 때문에 전기 플래시 버트 용접법은 가장 효율이 높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가스 압접법이 있고요. 그 다음 가스 압접법.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테르민 용접이 있습니다. 테르민 용접. 테르민 용접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루미늄과 산화철의 분말을 혼합한 것을 우리는 테르밋이라고 하죠. 그래서 테르밋 용접은 알루미늄과 산화철의 분말을 혼합해가지고 테르밋 반응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용접하는 방법 우린 테르밋 용접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세 가지 꼭 알아두세요. 전기 플래시 버트 용접법, 가스 안접법, 압접법, 그리고 테르밋 용접법이라는 게 세 가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침묵은 여러 가지 침묵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침묵은 목침묵. 그러니까 나무 침묵밖에 기억 안 나죠? 레일 밑에 깔려져 있는 그 그 나무 줄무늬가 바로 침묵이라는 건데,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자,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면, 다시 지워볼게요. 그림으로 지어가지고. 자, 보시면 이거예요. 레일이 이렇게, 그래. 레일이 이렇게 가잖아요. 검정색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자, 다시. 자, 레일이 이리 가잖아요. 레일이 이리 가요. 레일이 이리 가는데, 레일이 두 줄 있잖아요. 요 중간에,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레일 중간에, 레일 밑에요. 레일 밑에 이기 깔려져 있어요. 레일 밑에 이기 깔려져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기차기 보면요. 여기 깔려져 있잖아요. 이게 침묵이에요, 이게. 요 놈이 우리가 침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침묵이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 침묵이 이게 뭐라고? 레일이고요. 레일이고요. 여기가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이게 바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잘 보시면 이 침묵에 대한 구비조건, 우리가 침묵은 레일을 견고하게 붙잡아 좌우 레일의 간격을 바르게 유지하면서 레일로부터 받은 열차 하중을 도상에 넘게 부포시켜준다 했죠? 이 도상이 이제 요쪽에 있는 거예요. 도상이 여기 밑에 돌멩이로 싹싹 깔려져 있는 거,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도상이라 그러는 건데, 어디 있어, 마우스? 여기 있네. 그렇다면, 침묵의 구비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레일의 견고한 체결에 적당하고 열차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침묵이고요. 탄성, 완충성, 내구성 등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상 저항이 크고 도상 다지기 작업에 편리한 치수여야 됩니다. 침묵은. 그리고 시급이 용이하고 내구 연한이
길고 경제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친목의 구비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목친목 한번 볼게요. 목친목, 우리가 자주 쓰는 목친목 특징 한번 볼게요. 탄성이 풍부하여 완충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보수와 이제 다시 바꿀 때 편리하죠. 그래서 갱환 작업이 용이합니다. 여기서 갱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다시 바꿔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주는 작업 있죠. 보수와 이제 침목을 보수해야 된다라든지 침목을 다시 바꿔줘야 되는지 이런 거는 이제 목침목이 제일 편리해요. 그래서 목침목 작업하기 그나마 좀 편리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목침목이기 때문에 나무기 때문에 부도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절연도가 크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목침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침목의 방부 처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배설법, 그 다음에 로리법, 뉴핑법, 그 볼튼법이 있는데요. 영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거를 이제 발음 지대로 굴리려고 배tel법, 로우리법, 뉴핑법, 볼튼법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셀법. 자, 베셀이에요, 베셀. 길이가 좀 다른데? 됐어. 그 다음에 베셀법 됐고, 베셀법, 그 다음에 로리법. 로리법 있고요. 유핑법. 그 다음에 볼튼법. 마이클 볼튼? 마이클 볼튼이 왜 생각나지? 볼튼법. 이게 바로 방부 처리 방법 4가지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목침목입니다. 그 다음에 PC 침목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PC 침목은 이제 압축에는 잘 견딘데 인장에는 약한 콘크리트의 약점을 보완해서 침목을 사용하는 것으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PC 침목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균열이 생겨도 탄성 한계 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수 비용이 절감되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고 도상 저항이 역시 큽니다. 그래서 PC 침목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무게가 무거워 취급이 어렵고요. 그리고 도상을 보수할 때 파괴되기 쉬운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PC 침목은 또 문제가 있는 게 전기 절연이 목침목에 비해 떨어진다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PC 침목 같은 경우는 모든 장소에 PC 침목을 못 갈아 넣어요.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PC 침목에는 여러 가지 또 단점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PC 침목하면 영상 검사집이 있죠?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선 2회 이상, 측선 1회 이상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이구야 40분 넘었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특히 이 무더운 여름날에 저녁에 하면은 솔직히 힘넘차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에 좀 그렇네. 자, 그럼 도상까지만 하고 분기기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도상 한번 보면은 그래도 도상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상은 돌멩이 도상이죠. 근데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도상이라는 게 있어요. 콘크리트 도상이 있는데 콘크리트 도상은 거의 보면은 지하철에서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 만일에 스크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호선은 거의 이제 대부분이 다 스크린 도어죠? 그죠? 스크린 도어잖아요. 스크린 도어, 문제점도 처음에는 많으니까, 일단 한 깔아놓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한데, 스크린 도어가 있잖아요. 스크린 도어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보기는 힘들지만, 1호선에서 간혹가다 잘 보시면, 여러분들 스크린 도어 없는 지하철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콘크리트 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도상, 그러니까 돌멩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열차는 이제 돌멩이가 있는데 거의 이제 이제 저기 콘크리트 도상이 많죠. 지하철은. 그래서 콘크리트 도상을 많이 쓰기 때문에 콘크리트 도상 한번 볼게요. 이 콘크리트 도상을 좀 많이 쓰는데 이 콘크리트 도상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좀 뭔가가 삐뚤어져 있잖아요. 틀림 발생 시 보수 작업 등의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 한번 틀리지면 그거를 완전 아예 전면 다 깎아비워야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 도상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궤도의 부속 설비 중에 레일 버팀새가 있는데 이 레일 버팀새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레일 버팀새. 첫 번째로는 곡선부에는 궤관 외측에 철제 또는 목재 지재를 부설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곡선 반경이 적으면 부설 간격을 적게 하여 많은 지재를 사용하고요. 곡선 반경이 크면 간격을 크게 하여 못으로 침목에 고정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꼭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분기부엔 차량 충격이 심하므로 궤관 확보가 곤란하여 매 침목마다 강제의 견고한 레일 버팀쇠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곡선 방향이 적냐 크냐에 따라서 또 물어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곡선 반경이 적으면 뭐 해야 된다고? 부설 간격을 적게 하여 많은 지재를 사용해야 되고 곡선 반경이 크면 어떻다고요? 간격을 크게 하여 못으로 침목에 고정시킨다는 건 곡선 반경이 클 때 하는 거고요. 많은 지재를 이용해야 되는 건 곡선 반경이 적을 때 쓰는 이용이고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보강을 하니까 원래 4강은 분기기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제 녹화할 땐 분기기 들어갔는데 다시 보기가 안 되다 보니까 분기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고생하셨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5강으로 철도설로 나머지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